개월 만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 내에 지역별로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어서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강남권 아파트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최고가에 가까운 거래가 최근 이뤄졌습니다. 최고가가 17억 1천까지 갔던 재건축 단지 42제곱미터가 올 3월 달은 14억 5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5월 달에는 1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최고가 27억 원에 거래된 압구정동의 이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수억 원 올랐습니다. 9.13 대책 후에는 22억 대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24억대에서 25억까지. 보유세에 대한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왔고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할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1% 떨어졌지만 강남만 예외로 34주 만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부동산 정보업체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진 게 아니라서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이 상승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수급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수요 억제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고 공급 부분도 예전보다는 증가한 상태라서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좀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정원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져 완만한 보합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바닥이냐 아니냐 분석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지 9개월 만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다른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어서 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말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각 아파트별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정해졌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알게 된 투자자들이 세금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란 믿음으로 매수 시장에 몰려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이제 재건축 단지나 한강변 같은 이제 고급 유효 수요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에서 상승이나 강보합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 1일 과세 시점을 앞두고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들이 빗나간 데다가 실제로 지난해 7월에도 보유세 인상안 발표 후 보유세가 예상보다 적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거래가 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가 희석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란 신호를 준 것도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공급이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강남 등 인기 지역에 아파트 투자가 몰렸다는 겁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만약에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바닥을 찍고 오르게 된다면 집값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보도한 오수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먼저 여당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어제 부동산 가격 반등 기미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이 허가되면 과거만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앞서 지난 7일에는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동산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는데 추가로 더 내놓을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네, 재건축 아파트가 크게 오르니 재건축을 옥죄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30년 넘은 아파트는 28만 6천여 채로 전체 159만 채 중 약 17%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만 8천여 채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늘리면 30년 이상 40년 미만 아파트 23만 7천여 채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 중 역시 절반 이상인 13만 채가 강남 4구와 양천구에 몰려 있는데요. 결국 40년 이상 된 아파트 4만 9천여 채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실거래 신고를 지금은 60일 이내에 하게 하는데 30일 또는 15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아파트값 변화를 전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보유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지금보다 더 무겁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세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노조조합원 찬반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잠정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후 두 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합의안 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르노삼성차 부산 공장에서는 오늘 아침 6시 30분부터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지가 20여일 만인데요. 잠정 합의안은 사측이 요구했던 대로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급으로 임금을 보상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부산 공장 근무자들은 주간조와 야간조가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9시가 지나고 밤늦게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가반이 찬성을 하면 2018년 임단협이 1년 만에 최종 타결이 됩니다. 자, 이번 잠정 합의안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마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부분 직장 폐쇄와 전면 파업이라는 극한 대결이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반전되면서 2차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중 특별한 변수가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협력업체와 또 지자체인데 이들의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사 갈등 장기화로 지난달까지 르노 삼성차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무려 35%나 줄었는데요.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르노 삼성차 임단협 협상에 대한 최종 타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오 시장은 르노 삼성 문제로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막판에 이 파업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결 분위기가 우세한 상태고요.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인하는 대신 경력은 명목으로 수당 손실의 일정 규모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가 불발됐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의 절대 반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수 일정에 또 차질이 없을지 안지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오늘이 실사 마감 기한일이었는데 실사단이 아직 한 번도 옥포조선소에 들어가질 못했죠. 맞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회계법인 산업은행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실사단이 지난 3일과 12일에 이틀에 걸쳐서 현장 실사를 시도했습니다. 예. 조선과 해양 특수선 현장 등을 직접 보고 또 유형 자산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이틀 모두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이 실사단 마지막 날인데 실사단이 거제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기한 내 실사는 물 건너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못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만 현대중공업은 현장 실사가 이 인수자로서의 권리이자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 파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2일 옥포조선소를 찾았던 실사단의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 역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실사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중공업 측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오늘이 마감 기한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산업은행과 논의를 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직 방식이나 기간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대우조선 노조 측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렇게 실사단이 이번에는 철수를 했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실사를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7시간 파업과 항의 행진을 진행했고요. 오는 17일에는 2시간 파업 집회 이후에 청와대 앞에서 회사 분할 주총을 무효화한다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 KCGI가 새로운 자금줄 찾기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내줬던 미래에셋대우가 만기 연장을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거래처는 어딘지 또 새 대출금은 어떻게 쓰일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KCGI가 새로운 거래선을 찾았다고 하는데 어느 곳들입니까? 네, KTB투자증권과 더K저축은행입니다.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이들과 신규 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KCGI가 이렇게 새로운 자금선을 찾아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KCGI는 한진칼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한진칼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거래 금융사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20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KCGI는 이를 상환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KCGI는 한진그룹과 관계가 자유로운 새 거래선을 찾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그 새 거래선을 통한 자금은 기존 상환금을 대체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지분을 늘리기 위한 건가요? 네, 새 거래선을 통한 자금 유입 규모를 파악해야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GI 측은 자금 사정이나 조달 방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CGI는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일반인 대상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해 계획에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KCGI가 이미 뭉칫돈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분을 늘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신용카드 말고도 계좌이체나 직불, 선불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이른바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편결제에 신용카드를 넣어서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같은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서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는 최근 정부의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엉뚱하게도 계좌 이체나 직불, 선불 방식의 간편 결제 사용자들에 대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만 부가 서비스를 허용토록 한 조항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규제가 개선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내 핀테크 산업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편 결제 사업자들뿐 아니라 가맹점들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금융당국도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저비용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부분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을 금년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법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간편 결제 사업자들도 신용카드처럼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포인트 제공이나 할인 등의 부가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사실상 모든 결제 방식의 부가 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결제 시장에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들뜨게 해온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드디어 내일 밤 마지막 한 판을 치릅니다. 결승에 진출한 것 자체가 피파가 주관하는 역대 남자 축구 대회 최초로 우승을 기대하는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성적까지 하늘을 찌르면 꼭 한 번쯤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병역 면제입니다. 청와대에 벌써 보시는 것처럼 3건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특히 가장 창성 인원이 많은 청원은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 게임 우승자만 병역법 시행령을 통해서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만 되면 이렇게 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병역 특례가 주어졌던 사례가 이미 꽤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고 월드컵 16강 이상이면 병역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생겼고 2006년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이상이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당시의 야구대표팀이 현역 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또 더 과거로 가면 지난 199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바둑기사 이창호 구단이 군대를 가게 되자 바둑계와 팬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 바둑을 스포츠에 포함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2002년과 2006년의 이 두 조항은 지난 2008년부터 모두 삭제됐습니다.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정 선수들만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병역 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의 사례로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이 우승을 해 병역을 면제받자 실력보다는 병역 면제가 간절한 선수들로 선수단을 꾸렸다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이유가 궁색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과 체육 요원을 뽑는 이유를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변동형 금리보다도 낮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최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만 갈아타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혼합형 주담대는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변동형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혼합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이율은 연 2.51%에서 4.01%, 1년 전과 비교해 0.87%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2억 원을 10년 만기로 빌려 원리금을 같이 갚는다고 가정하면 작년 6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매달 최소 37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이번 달에 빌린 사람은 매달 27만 원으로 갚아야 할 이자만 1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급기야 더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다시 낼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실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정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실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신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2%, 1년 후에 0.8%, 2년 후엔 0.4%로 줄어들고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지 1년이 넘은 대출자는 0.8%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도 금리 인하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강화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새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카풀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합의안이 나왔고 오늘이 그 합의안 이후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7일 극적으로 택시 카풀 사회적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업계랑 또 정부랑 당이 협의를 해서 추진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간 갈등으로 손을 놓고 있었고 국토부는 입법화는 국회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논란과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다른 카풀 업체인 타다를 고소했고 지난달 택시기사 한 명이 카풀에 반대하며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카풀이 엄밀히 법에 다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안도 없이 막 밀어붙이면 저희들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했던 스타트업은 고사 위기 직전입니다. 사업이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풀 허용 여부를 놓고 이재용 타다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스마트 모빌리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교통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를 해서 서로 협상을 하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똑같은 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택시기사를 위한 정책도 카풀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도 제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우리 경제에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6월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생산은 완만히 증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미중 통상 마찰이 확대되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째인데요. 다만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하다고 판단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달에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부진하다고 평가되는 수출과 투자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네, 반도체 가격 조정과 세계 경제 두단 영향이 겹치면서 수출은 5월 중 9.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4월 건설 투자 역시 한 달 전보다 2.8% 줄었는데요. 정부는 건축 허가 면적 감소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5월 주택 시장은 매매 가격이 0.16%, 전세값이 0.22% 내렸고 거래 감소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들의 발길이 5월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백화점 매출액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경기 보강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올 1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보호무역 장벽의 돌파구로 국내 대신 해외에 공장을 짓는 전략을 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완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준공식을 연 미국 루이지애나의 롯데케미칼 공장.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 시설에 롯데는 국내 단일 기업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1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올 1분기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14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가량 늘었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M&A로 제조업자를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공장 기업을 이제 증소를 한다든지. 특히 CJ제일제당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액이 36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며
미국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목적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올 1분기 국내 설비 투자 지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7.4% 하락하며 4분기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서 해외로 돌파구적 진출이 많아진다면 고용 환경과 투자 환경 등이 열악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의 악화를 가는 방향으로. 한편 올 1분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도착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줄어든 2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나란히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103.16으로 한 달 전보다 2.6% 올랐고 수입 물가지수는 113.66으로 2.2% 상승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르노 삼성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했습니다.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일단락지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사 분규에 협력업체는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르노 삼성차 파업 사태가 남긴 상처와 과제,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가 오면서 더위가 조금은 덜했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와 전남, 경상 내륙으로는 비가 오고 있고요. 강원 영서와 전북, 경북 남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 해안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 토요일에는 동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볕을 막을 수 있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서울, 경기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5도, 속초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더위 속에 오후에는 경상 내륙의 소나기가, 저녁부터는 경남 동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